우리 부산 현안들을 국정과제로 만드는 사업도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5월 초쯤 저도 출사표를 던질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시장 출마를 계기로 부산의 여러 정당 세력, 시민사회단체, 저를 지지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부산 시민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의힘 후보와 싸우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선출직 공직자 잘 뽑으면 다행인데 잘못 뽑으면 4년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딱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 잘 뽑는 선거가 되도록 맞짱 토론 준비했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서지연 중앙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김소정 대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전에 우리 보신 그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제 부산시장부터 우리가 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당의 이분이 부산시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27년간 시정을 경험하고 지금의 부산의 현안들을 이끌어온 변성환 부산시장 후보가 있습니다. 해운대 구청에서부터 행정부시장 그리고 부산시장 권한 대행까지 구와 시정의 상황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행정의 전문가이십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 사업 추진, 북항 재개발 등 뚜렷한 성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실적과 경험이 충분한 변성환 후보에 대한 기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그다음에 산업 은행 부산 본점 이전과 관련한 문제,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형준 시장 체제에서 그 인수위와 아주 긴밀하게 협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 정권이 바뀌거나 그 부산 시장 체제가 바뀐다고 하면 이런 부산의 어떤 현안 과제들이 국정 과제로 현출되는 데 있어서 중단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산의 그 박형준 후보에 대해서 어떤 연속성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김 대변인께서 현재 박형준 후보 이렇게 소개하면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또 시민 여러분께서는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백과사전식으로 말하지 마라. 당신의 당 후보는 그러면 뭐를 진짜 잘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떠세요, 우리 위원님? 우선 가장 큰 현안부터 본다면 말씀해 주셨지만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성환 후보는 바로 가덕 신공항을 적기 준공할 수 있는 최고의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김해 신공항의 확장안을 백지화하였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까지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지난 26일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가덕 신공항에 대한 예타 면제가 의결되었습니다. 이 모든 처음부터의 끝까지는 더불어민주당과 변성환 후보가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백 없이 그리고 그 배경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면서 이 특별법을 이행하실 수 있을 거고 적기 준공하실 겁니다. 서 위원께서는 무엇보다도 가덕 신공항이다. 민주당이 그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외국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지 국제 신도시에 국제 학교를 설립을 해서 내국인, 외국인들이 모두 다닐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신설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기업의 유치와 관련해서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기업 세제 개편이 정말 시급합니다. 그 기업 상속세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부산의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수정을 해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 어반 루프 공약. 네. 도시 지하 공간을 이용해서 초고속 철도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뭐 시속 200km 이하까지 속력이 나오는 그런 철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올해 말에 그 교통 시스템과 그런 노선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건설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 전 의원께서는 한 가지 강력한 것을 딱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김 대변인께서는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제부터는 설문조사 해놓은 걸 가지고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할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설문조사 그림이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겁니다. 이번 부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제가 뭘까라고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막대 보이시죠? 네. 일자리,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역시, 우리 아마 서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하고도 상관이 있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우선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봤을 때 가장 높게 나온 지표도 중요하겠지만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2030 엑스포 지원인 것 같습니다. 6.7%밖에 지금 차지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좀 적은 수치라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산시정도 마찬가지이고 2030 엑스포의 시민 열기를 지금 띄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에 대한 의미나 기대 효과가 저희 시민들에게 닿지 않았다라는 점은 저희가 반성을 해야 하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분위기 형성에 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결과를 앞서 보셨을 때 일자리와 부동산, 네,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께서 원하는 변화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자리에 대한 정책은 지금 문재인 정부나 지금 부산시장의 박형준 시장님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들께서 함께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께서 이 양적 질적 성장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저희가 좀 뼈아프게 새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엔데믹과 관련해서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과 관련해서 일자리에 대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적으로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의 생활에 체감이 될 수 있는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저희 변성환 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정 경험이 27년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공약을 던질 때에도 전중 후에 대한 모든 총체적인 접근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이든 전체적인 부산시 일자리에 대해서도 육성 단계부터 취업 이후까지 관장하는 그런 로드맵을 구상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김 대변인 또 하실 말씀. 네,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그 청년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는 정말 처참합니다. 그 실정은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지금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저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이 그 해마다 청년이 1만 명씩 부산을 떠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부산은 노인과 바다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도권과 그 서울 지역에 그 민간의 어떤 역량이 전부 다 결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 기업들도 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기업을 최대한 부산으로 유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어떤 유치 요인이 무엇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라고 볼 수 있죠. 역량 있는 인재. 그러면 역량 있는 인재를 기업에 이제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 부산에는 20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이 20개의 대학을 살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대학을 살려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지금 박형준 그 시장 그 체제에서는 산학 협력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대학의 연계를 통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대학에서부터 키워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 지선에서 반드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께 좀 그런 선택권을 주셔서 이런 산학과 관련해서 산학협력과 관련해서 꾸준히 정책을 좀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진행이 잘 된다면 청년 일자리도 충분히 문제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과연 지난번 선거 결과에 비교할 적에 수성이냐 탈환이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새로운 역사를 써주셨습니다. 28년간의 일당 독주를 끝내고 변화의 마침표를 이제 찍어주셨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아직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것을 이번에 주신 교훈을 바탕으로 해서 보수가 다시 태어나는 네, 이게 벌써 지난 선거 아닙니까? 그죠? 4년 전 건데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분위기가?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는 네. 2018년 이전으로 좀 돌아가자. 2018년 이전의 지형으로 돌아가서 이제 전체 의석, 전체 지역구에서 승리를 해보자. 그런 의지가 상당히 충만한. 16개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소속의 지금 기장 군수가 지금 3년 연임을 끝내고 이번 선거에는 출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기장군까지 탈환이 좀 필요하다. 네, 그런 의지로 좀 접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우리라는 제가 단어를 자주 쓰기 때문에 네.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구청장 기초단체장의 선거에서는 절반 8곳의 수성을 좀 조심스럽게 네.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거의 재선이나 3선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선 7기 4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를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컨벤션 효과도 이제 물론 기대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로서는 이 지방선거라는 것은 정권보다도 이제 지방에서 지역에서 일하실 일꾼을 뽑는 선거이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삶이 변화하는 것을 체감한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견제와 감시를 위한 균형 있는 선택을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아까 절반은 네. 지킨다 하셨는데 어떻게 좀 여기는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어디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지금 전략 지역. 전략 지역. 격전지라고 불릴 수 있는 낙동강 벨트, 북구, 사하, 사상, 강서에 대한 부분과 해운대, 그리고 영도구, 그리고 기장군도 저희는 기대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16개 다 가져오신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분명하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16개군 다 가지고 온다. 이거는 그만한 목표치를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죠. 그만큼 자만을 하고 있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도 지금 가장 취약한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인 거는 확실하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 지역을 어떻게 저희가 좀 전략을 세워볼 것인가를 봤을 때 일단 강서구를 예를 들어보면 강서구는 다들 아시겠지만 명지국제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게 신흥 주거 지역이죠. 여기서의 어떤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에 대한 추이를 관측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에는 그 대저 그리고 강동동과 같은 그런 자연 마을이 존재하거든요. 그 마을에서의 표심이 또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변수는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도 낙동강 벨트와 관련해서 이런 민심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곳이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은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과 관련해서 기장군의 그 위치가 그 울산과 경남 아주 접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이준석 대표도 이 기장군만큼은 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짧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시의원. 네. 시의원 지금 대다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목표치를 말씀하신다면, 딱 그것만 말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시의원도 50%, 50%는 예, 24석 최소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국힘. 네. 민주당에서 좀 예, 다소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최소 40석 이상 탈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목표치가 높아야 그만큼 달성하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취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물었습니다. 구청장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뭐를 선택하시겠느냐라고 물은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여기 보시면은, 자, 앞에 제일 많은 세 군데가 어디입니까? 세 가지 아이템이. 네, 정책과 네. 공약, 청렴성과 도덕성, 네. 그리고 소통, 지역민과의 소통이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 적합하신 네, 세 가지 저는 기준에. 모두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저렇게 공약이 1위로 나오기는 했지만 네. 모든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긍정적인 면은 우리 대변인님께서도 계속 이제 탈환에 대한 목표를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이 정당에 대한 것이 수치가 5.3%로 가장 낮습니다. 이제 저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여겨지는데요. 부산의 경우 지방선거 때마다 형성된 특정 정당의 독식 구조가 이제 좀 깨어지고 있다. 즉 저희 시민들께서 네. 건강한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 균형 있는 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국힘에서는 지금 현대 사회는 상당히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국제화, 뭐 지방화, 전문화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는데, 자치구가 이런 급변하는 사회에 아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역할은 구청장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구청장이 그런 식으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 그 구는 결국에는 쇠퇴하고 퇴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심이 상당히 이제 많은 우려와 걱정을 이제 표명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이 정책과 형의 어떤 그런 성향을 지니신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과 정책을 제시를 하면서도 그에 대한 행정 실력과 그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통은 동시에 함께 가야 합니다. 말씀해 주셨던 곳의 대표적인 사례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가 8곳 정도는 수성할 수 있다라고 했던 구청장분들의 실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젊은 세대가 보수 정당이 하는 얘기들은 항상 고리타분하고 네, 지난 대선에서도 청년 표심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이번 아마 우리 지방선거, 우리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선거에서도 아마 청년 표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네, 청년 세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동하는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집력도 굉장히 강하고 행동하는 속도도 빠릅니다. 이슈에 따라서 표심으로 바로 반영이 된다는 것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20대 남성은 결집했고 20대 여성은 역결집했다라는 평가가 있을 만큼 이들의 행동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들의 파워는 유동적이기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청년 표심이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청년 표심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분노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청년 민심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에서 정말 크게 상처를 받고 정말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국 사태, 인국공 사태, 그리고 LH 사태 등을 겪으면서 공정과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에 대해서 큰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 것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의 민심에 그러니까 불난짐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는 사태가 또 있었는데, 뭐 청와대 그 청년 비서관 아시지 않습니까? 박성민 비서관 임명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그야말로 그 민심이 폭발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 비서관의 그 경력을 보면 그 정당 경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그 청년들은 그 고시 공부나 공무원 공부를 위해서 정말 수년간 뼈 빠지게 노력을 하는데 뭐 그런 경력도 없이 정당 경력만으로 1급 별정직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것이 정의와 공정인가에 대해서 청년들이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실제로 5급 공무원에 그 합격이 돼서 30년간 근무하더라도 1급 별정직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 앞에 그런 박성민 청년 비서관을 임명을 해놓은 것을 이제 보여줌으로써 우리 청년들이 그야말로 이제 폭발했다. 박탈감이 폭발했다. 심지어는 박탈감닷컴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까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과 관련해서도 그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의총에서 설훈 의원이 마스크 좀 내려봐라. 뭐 얼굴 좀 보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급이잖아요. 거기다 대고 마스크 내려봐라. 얼굴 좀 확인하자. 이런 식의 언행이 상당히 무례하다는 것을 청년들이 직접 목격을 했다는 거죠.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부분이 두 가지인데 좀 일관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와대 비서관 임명에 대한 것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두 번째는 지금 당내 문화에 대해서 일부 드러난 언론에서 드러난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청년의 분노를 말씀하시기 전에 공정한 기준과 당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에서 적합한가라는 것을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대선에서 가장 주요했던 이슈가 무엇이겠습니까? 젠더 문제입니다. 남녀 갈라치기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으면서 20대 남성은 결집했으나 20대 여성은 역결집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의 여성가족부 폐지와 그리고 여성을 지나치게 출산 그리고 출생의 정책에만 끼워 맞추는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서 발현이 된 것입니다. 정치가 나쁜 정치를 인해서 남녀 갈라치기를 통해 이번 20대 대선에서 청년들이 움직이게 된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뭐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제도가 그런 흐름에 대해서 빠르게 반영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반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표심과 그리고 청년들을 실제로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의무공천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정치적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정치는 미래의 등고선은 그리면서 정작 그 이해 결정자이자 의사 결정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동의받는 과정을 위해서 청년들의 시선과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담기 위한 흐름,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쇄신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말씀을 끊으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박성민 그 비서관과 그 박지원 위원장 얘기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좀 전에 박성민 그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공정과 정의를 훼손한 그 가치를 훼손한 것이 아닌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 박지원 위원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설훈 의원의 아주 무례한 태도
과연 그 당대표급, 다른 당대표급에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그런 태도를 보일 수 있었겠냐. 그런 의문을 우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그 박지원 위원장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검수완박이나 그리고 위장 탈당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그 박지원 위원장의 말에 귀 기울이거나 동조하는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지원 위원장을 그 자리에 왜 앉혀놓냐 이 말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치가 아니냐. 우리 청년들이 기득권들의 어떤 보여주기식의 그런 쇼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분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무조건 뭐 비대위원장, 뭐 1급 별정직, 무슨 위원장 자리를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낼 수 있고 반영될 수 있는 적절한 위치와 역할을 부여하자는 거죠. 혹시 방금 우리 김 대변인 말씀 속에 반론이 있으면 그것도 짧게 하시면서 네. 이제 우리가 어떤 소주제로 들어갈 거냐 하면은 네. 부산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이 뭐냐 이걸 얘기할 거니까 네네. 일단 있으면 말씀하시면서 아까 말한 소주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답을. 네. 공정과 정의에 대한 훼손이라는 부분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그러한 기준과 그리고 넓게 드러나는 학력이나 드러나는 실력에 버금가는 민주당만의 철칙으로 현재 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태도도 지금 한 의원의 한 사건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당대표보다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함께 소통하는 자리와 충분히 그 의사를 존중하고 있는 당내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에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지만 청년 정치인들의 전략이라든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난 선대위 활동을 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청년들에게 열려 있고 그리고 청년을 위한 전략을 강구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청년 보좌역이나 특임 대변인 정도로 이제 활동을 해 오셨다면 저희는 상임선대위원장 외에도 별도의 조직을 꾸려서 20대, 30대가 직접 선거를 만드는 선대위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30% 의무 공천을 말씀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도전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지역 구군에서 한 명의 기초의원 이상은 청년이 지금 진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좀 유행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뭐 S급 인재는 서울 양재역 이하로 안 내려가고요. A급 인재는 수원 이하로 안 내려간답니다. 거의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비꼬는 말이죠.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겠지만 청년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부산의 기업 유치가 상당히 그동안 어려웠다는 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책임이 있다는 점.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규제와 뭐 세제 부분도 그렇고요. 상당히 이제 옥죄는 정책을 시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이 미국이나 뭐 일본의 절반 수준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뭐 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정반대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결국에는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고 부동산 문제, 뭐 여러 주거 문제도 복합적으로 연쇄적인 그런 파동이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강하게 좀 질타를 좀 하고 싶다는 거고요. 굉장히 하나의 부분으로 좀 크게 말씀을 해주시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민주당에서 모든 걸 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니고요. 반성과 쇄신은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그리고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 이번 부산 대선에서도 저희 국회의원 세 분께서 발표를 하신 부분입니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기업을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스타트업과 창업의 기술이 훨씬 더 확보되어 있을 수 있었던 점, 일본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노인과 과다라든지 부산이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엔데믹 상황에서 일자리와 보건, 환경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의 공공재와 같은 이슈입니다. 복지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에서도 이번 총리께서 관련한 공약을 말씀을 하실 때 일자리와 환경을 가장 큰 문제로 삼았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트렌드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공공재 이슈와 같은 일자리의 문제는 부산의 문화를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긱 이코노미가 활성화되어 있죠.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형태의 특수근로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마이스 산업이나 통역과 이런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선은 선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좀 매력적인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 펀드에 대한 조성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사실 육성 단계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량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 공용어의 도시를 만들기 전에 이제 대학에서도 개발자들이 중심으로 모여서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뉴노멀에 맞춰서 기업 문화도 변화하고 있고 이직도 굉장히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부산이 그러한 문화를 먼저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열띤 토론 감사하고요. 이제 또 다음 우리 선수 속에서 또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로 보겠습니다. 네. 청년 표심을 위한 정책, 네. 일자리, 그 다음에 또 청년을 위한 것들이 이렇게 또 보시면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연령도 그죠? 19, 29세와 30, 39세가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정책이 두 개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 대변인께서 먼저 저 지지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좀 전에 서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문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다. 부동산 폭등에 대해서 집값 폭등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시고 좀 전에 서 의원님께서도 청년 문제는 그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결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들었을 때 정말 참 많은 분노를 느끼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박형준 후보의 시장의 그런 측면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박 시장 측에서 체제에서는 재작년에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3천억 정도 투자가 됐던 규모에 대해서 작년에 3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업 투자와 관련해서 뭐 기업 유치도 마찬가지죠. 그런 투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노력을 쏟은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뭐 문재인 정부나 그 전에 뭐 오 전 시장 체제에서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진행을 하지 않았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거고 팬데믹 현상에서도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투자 규모가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것은 뭐 팬데믹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뭐 경제 불황의 어떤 탓을 돌릴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그런 뭐 시장이나 어떤 정부의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역량을 얼마만큼 발휘했느냐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는 공통적인 현상이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아니고요. 전 세계의 흐름을 관가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희는 문재인 정부는 이제 끝이 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미래를 이야기를 해야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성과에 대해서 잘한 점은 칭찬하고 취약한 점은 보완하는 자세가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과 수출에 대한 수출 경쟁력까지도 늘어났다는 사실은 지표로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조 규모의 투자, 협약식
아니겠습니까? MOU 그리고 투자 협약입니다. 실제로 그 3조도에 되는 돈이 지금 부산 세일즈를 통해서 부산에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히 변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정을 연속으로 하시면서 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가 바뀐다면 그 다음 시정에서는 부산 세일즈를 이어가서 실제로 이 투자금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민을 현혹할 수 있는 수치와 그리고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이래서 위험하다고 저희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공약 단계에 있었던 요즘화 펀드에 대해서도 결국은 부산 1조 창업 펀드를 운용하는 그 요즘화 펀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검증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부산의 그 창업 펀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렇게 지금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저희가 짚지 않는 이유는 과거가 아닌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설문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네네네. 와, 토론이 굉장히 열띄어져 가지고요. 제가 이거 끊고 어떻게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감사한 면이 많고요. 이제 그 다음 영상 보신 다음에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360억 원대의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에 대해 안보 공백 없는 순조로운 정부 이양에 협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이에 대한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예비비에는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는 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김 총리는 지금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청와대와 국방부, 합참 등 안보의 핵심 컨트롤 타워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지며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수위는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에 딱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지금 인수위가 쓰고 있는 통이동 사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부산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어떤 좀 배경적인 그런 요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와대 이전 문제하고 그다음에 기소 분리하는 이런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련돼서 건물 이름에 국민을 넣고 집무실이 바뀌면 국민과 가까워진다는 논리를 앞세우기 전에 당선인으로서 국민과 어떻게 하면 잘 소통할지를 염두에 두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신라호텔에서 취임식을 하신다는 것조차 민생으로 힘들고 지금 코로나로 항상 고민이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는 기존의 우리 국민들 인식에 있어서 어떤 독재와 권위주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 그리고 국민과 소통, 불통의 어떤 상징물. 그리고 심지어 그 청와대 비서실도 청와대 집무실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소통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중궁궐과 같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나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민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그리고 상인들과 함께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그리고 대학생들과 호프집에서 같이 맥주를 마시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는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와대는 일제시대에 조선 총독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나쁜 의도에서 시작이 된 곳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 이전이 어느 정도 명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뭔지 아시죠? 네, 서 의원님께서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뒤엎고 반대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자기 부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시장에 나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만이 소통이 아닙니다. 토론회와 대담회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저희는 말씀이죠. 지켜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마나 소통을 하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소 수사 분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검사는 국가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은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직분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윤석열 당선인이 논했을 때 여성가족부 공무원들께서 나서가지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에게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직무 범위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이 검찰의 형태야말로 무소불위 권력입니다. 왜 견제가 필요한지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중재안에 대해서 모두가 합의를 하겠다고 공표를 해놓고 바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파기를 해서 지금 이렇게 그 시도조차 막으려고 하는 행태는 국민을 위한 시점인지 정치적 검찰 시점인지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정안이 아주 졸속으로 추진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 그 수사검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의 검사 자체를 직무를 상당히 이게 완전히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무에서 보면 수사와 공소제기 그러니까 유지가 완전히 분리되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일부는 이제 혼재되어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정안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떤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냐면 뭐 살인자, 뭐 강간범들이 추후에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왜 수사검사가 공소제기에도 관여를 했냐, 공소제기 검사가 왜 수사에도 관여를 했냐라는 절차적 문제를 삼으면서 나에 대한 형사재판은 절차상 무효다라고 주장을 해서 공판 절차를 아예 형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 사법경찰관, 수사경찰관도 마찬가지로 별건 수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뭐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수사하던 도중에 성폭력 정황을 발견했을 때 그 성폭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그리고 계곡 살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보험 사기 사건을 이제 수사하던 중에 살인에 대한 어떤 혐의가 드러났을 때 그 살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개정안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이 그러니까 검찰청법이나 여러 가지 그 관련법에 대해서 심도 있는 숙고 없이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되는 바람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추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합의하기 전에도 굉장히 여러 차례 협의를 하셨다고 공표를 하셨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내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국회의장께서 주재하시는 모든 회의에 참여를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나 다른 언론에서 국민 앞에서 공표를 하는 것은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집었다라는 건 미리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책임도 함께 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감안하고서라도 이런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겠다는 충분히 건지.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이후에 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펼칩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두 분의 의견을 잘 듣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우리 여론조사 결과 그림입니다. 네, 투표율에 대한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꼭 투표할 것이다. 네, 굉장히 높게 지금 나타났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지난번 이제 대선도 나오고요. 지난번 지방선거도 나왔는데, 원래 지방선거가 대선보다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게 맞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비하면은 높게 나와 있죠. 투표율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자기네 당에 어느 정도 유리할 거라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희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은 지방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관심도 많으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집무실 이전이나 검수완박 중재안 파기라든지 그리고 신라호텔에서의 취임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분명 시민들에게도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라호텔 취임식 말씀하시는데 문재인 정부가 5년간 나라 빚을 400조나 증가시켜가지고 1000조 빚 사태를 발생시킨 점, 그리고 김정숙 여사의 언론에 나왔던 178벌에 해당하는 그런 옷값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고, 심지어 그 중에는 유명한 하셨습니다. 디자이너가 만든 10년 전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옷들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바람에 1조 4천억이나 혈세를 낭비했습니다.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문재인 정부가 취임식 관련해서 혈세 낭비다, 33억이 혈세 낭비라는 곳이 어떤 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분 얘기 들어보면은 아마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취임식을 포장마차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공간을 충분히 말할 수 있었고 기존의 공간을 국민들께 하는 공개를 그런 해야 되는 부분에 것이고요. 대해서는 굳이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냥
그냥 어불성설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천조 빚, 그 나라 국가 재정을, 국가 빚을 천조로 만들었다는 것에 네. 대해서는 좀 국민들께서 정확한 이미 알고 평가와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네, 듭니다. 그게 판단이 돼서 네. 윤석열 후보가 당선인이 되셨으니까요. 네, 네. 앞으로 국정 운영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두 분께 짧게 30초씩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반성하고 성찰하는 마음으로 지금과는 다르게 완전히 새롭게 부산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가, 행정가 변성한 후보가 있습니다. 6월 1일 반드시 투표해 주십시오.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한 균형과 견제와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우리 국민의힘의 그런 의견차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협치도 잘 되는 편이고요. 그리고 부산이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지금 혁혁하게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협업이나 협치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열띤 맞짱 토론 우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서전 중앙위원 그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김소정 대변인 두 분 애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맞짱 토론을 마련한 이유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잘 뽑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크게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